아무리 할인을 해도 이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잘 안 통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인프라 문제도 한몫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또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저조해서 할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현대차그룹이 내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통할지는 판매량 통계를 지켜봐야겠지만 단순히 이제는 판매량만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가 할인 다음으로 꺼낸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판매량 상승이 어려워진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네시스입니다. 북미에서 GV60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판매량이 안 나온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할인이 아니라 아예 엔트리 트림을 추가해버렸다고 합니다. 2024년형 모델이 나왔는데 기존 엔트리 트림보다 1200만원이나 저렴한 새로운 엔트리 트림을 발표했고 심지어 주행거리도 더 길다고 합니다. KGM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하던 거죠. 저가형 트림 내지는 경제형 트림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게 보통 판매량이 안 나오거나 신차 이슈가 없을 때 신차 휴가를 좀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린 같은 차들도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번에는 제네시스가 이 전략을 썼다는 거죠. 북미 기준에서는 기존에는 314마력 400km 스펙의 듀얼모터 어드밴스드 4륜구동 트림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미에서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EV6나 아이오닉5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가 8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브랜드 차이가 있긴 해도 EV6랑 아이오닉5 모두 GV60보다 주행거리 스펙이 좋잖아요. 기능이 다양하고 럭셔리한 스펙도 물론 갖췄지만 가격 차이를 납득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뭐 어느 브랜드나 마찬가지죠. 가격 차이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그 가격 차이를 납득할 만한 무언가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데 GV60은 그게 부족했던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줄이고 판매량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2024년형 모델부터 보급형 트림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7,200만원부터 시작하고 단일 모터 후륜구동 모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행거리도 북미 기준으로 기존에는 400km였던 게 473km까지 늘었습니다. 일단 가격 인하와 동시에 엔트리 트림을 스펙을 강화해서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현지 언론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판매량은 지켜봐야겠지만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차도 변화를 결정한 거겠죠. 판매량은 어떤 시장에서든 끌어올려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난 8월 국내에서 팔린 순수 전기차가 1만 대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하고 비교하면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날아간 거고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6% 늘어나는 것에 그쳤습니다. 2021년 이후로 매년 전기차 판매량이 2배씩 늘어났는데 이때를 생각하면 둔화됐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할인 보조금을 준다 하고 이에 따라 제조사들도 할인을 하기로 한 건데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전기차가 미래다, 전기차 아니면 미래에 우리는 뒤처진다 이런 소리가 많았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기술 개발이나 혁신 이런 소식들은 너무나도 많은 상태입니다. 전기차 관련 자율주행 기술이라던가 전기차를 어떻게 활용한다던가 신형 전기차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다던가 이런 소식은 기본이고 이제는 배터리 관련 소식도 한몫하고 있죠. 배터리 기업이 배터리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에 손을 댄다는 소식이 요즘에는 뜨고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도 그중 하나입니다.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이 기존 연설에서 꿈의 배터리를 2030년 이전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꿈의 배터리면 뭐겠어요? 전고체 배터리죠. 현대차는 일단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2배 넘게 성장하던 때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세였고 지금도 어쨌든 전기차 수요가 아예 없어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전기차 라인업을 11종, 제네시스는 모든 라인업을 전동화하면서 6종의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계획, 그리고 기아는 2027년까지 전동화 라인업 15종을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배터리란 거죠. 실제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에 쓰일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2030년 이내에 상용화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액상 전해질이 아닌 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는 높아지고 더욱 안전하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언급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무엇 하나 현대차 혼자 할 수 없다. 사회적 변화가 명확한 만큼 변화를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시사점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살짝 바꾸면 전기차 시장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판매량 감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건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차가 전 세계를 장악할 거라고 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최근 전기차 판매량 둔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많아진다 정도로 생각하면 판매량 감소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데 이미 이건 통계 자료로도 많이 나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기차가 전 세계를 장악할 거라고 전망하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60% 정도 될 거다. 이런 자료는 많지만 전기차가 100% 장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아주 먼 미래 이야기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 그룹이 지난 61년간 팔아온 차만 1억 5천만 대에 달합니다. 현대차 그룹만 따졌을 때 이 정도입니다. 현대 기아차보다 오래전부터 훨씬 많은 차를 팔아온 토요타 그룹, 폭스바겐 그룹, 포드, GM 이런 회사들까지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차들이 인프라 문제 없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애초에 이미 누적되어 있는 내연기관차 그리고 앞으로 계속 새로 판매될 내연기관차까지 생각하면 내연기관차를 도로에서 100% 없애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요. 전기차 비중이 많아지는 것 뿐이지 도로에 전기차밖에 없는 환경은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자면 내연기관차 종류가 휘발유와 경유차로 나뉘듯이 미래에는 하이브리드 차랑 전기차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망이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전기차의 전세계 장악이 아니라 전기차의 비중이 많아진다 정도로 명제를 만들면 현재 전기차 판매량 둔화는 당연하다는 건데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전기차나 배터리 기술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원자재 독립 내지는 다변화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빠지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성장이 계속 둔화될 거고 리스크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앞에서 현대차 혼자는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표현한 게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리스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원자재를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흑연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천연 흑연 수입액 비중이 중국이 96.2%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천연 흑연 중 80%가 중국에서 채굴되고 가공 공정의 70%도 중국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산업이 마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중국이 무언가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관련 산업들은 직격탄을 만든다는 건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됐죠. 중국 정부가 흑연 수출을 허가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말 그대로 중국 정부 허가 없이는 흑연을 수입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 상황이 산업 운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건데 예컨대 중국하고 외교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중국은 수출 허가를 안 하는 방법으로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도 예외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흑연 이전에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물론 인조 흑연 음극재를 수출 통계 목록에 올려서 이미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의존도에 따른 리스크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소재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고갈 자원인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를 완전 새롭게 개발하지 않는 이상 전기차가 전 세계 도로를 모두 장악하고 내연기관차가 모두 사라지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재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단순히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것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잠시 숨 고르기 겸 중간 점검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 정책도 판매 보조금 위주잖아요. 판매량 촉진을 위해서 할인 보조금을 도입한 건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도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전기차를 사야 하는 이유가 뭐지?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 그런데 구매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또 다른 구매 요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전기차 판매량이 안정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내연기관차만큼 편하게 인프라도 조성해 줄 필요가 있겠네. 좀 더 나아가서 미래 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원자재 수출인 문제에도 여러가지 길을 만들어 놔야겠네.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구매 보조금은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보조금 액수는 물론이고 보조금 지급 대상도 축소되어 왔잖아요. 당장 비싼 전기차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시장 상황을 보면 아직도 대당 2천만 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된다 해도 전기차 소비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소리는 구매 보조금 이외의 다른 문제도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보고요. 전기차 시장은 정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가지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설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기도 하면서 완전한 독립 시장도 아니고 해외에 의존하는 것도 많은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미리 알고 있으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